네, 안녕하세요. 성공초배시작 접정부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예진입니다. 네, 학창 시절에 학원을 다녀보지 않은 학생을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정말 필수가 아닌 필수 과정이 되어버린 사교육 열풍이 그동안에는 더 나은 대학교를 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졌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열풍이 대학교에서도 혹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20대들이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바로 취업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취업 사교육을 받기 위해서 1년간 쓴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215만 원이었고 월 평균 18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주요 지출은 영어 스펙을 올리기 위한 사교육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열린 채용,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이 되고는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취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을 통해서라도 스펙을 쌓으려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취직이 안 되면 정말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 텐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간다면 얼마나 더 힘들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저희가 한 푼이라도 더 아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저 앉아서 보기만 해도 채용 정보의 꿀팁까지 얻어갈 수 있는 정보를 또 저희가 마련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 잡정보센터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이번 주는 현대차그룹 금융계열사 공채 전략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합격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면접 전형이 서류 전형과 인적성 단계를 거쳐서 정말 최종 합격하기 바로 전 단계라서 많은 분들이 떨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면접을 보기 전에 지원자들이 좀 이런 준비를 하면은 도움이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주제가 저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것이니만큼 거기에 대해서 4가지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진솔하고 소신 있게 면접 준비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일단 본인을 더 포장하려는 모습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런 것에 점수가 많이 배점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진솔하지만 본인의 했던 것들은 과감하게 어필할 줄 아는 그런 인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여유 있는 태도와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쫄려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긴장을 많이 하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면접관은 이 사람은 꾸밈 있는 인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인재구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는 단정한 옷차림과 자세입니다. 이 지금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같은 경우는 면접 복장이 캐주얼입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어떤 캐주얼이 잘 어울리는지 어떤 것이 가장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캐주얼인지를 명확하게 좀 보고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면접 전에 이렇게 지원자들이 꼭 준비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현대 입사의 채용 전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채용 전형은 2017년부터 좀 바뀐 바가 있는데요. 원래는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그다음 프리 인터뷰, 종합 면접, 최종 면접이었는데 이 종합 면접이 기획관리 직무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무와 병행 바뀌어지면서 구체적으로는 기획관리 직무는 과제 수행 관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무는 직무 면접으로 세분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서류 전형 다음에 인적성 검사, 프리 인터뷰, 과제 수행 관찰 또는 직무 면접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임원 면접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건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한 단계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 인터뷰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면접인가요? 그렇죠. 예전에는 지금 인적성 합격 후에 별도로 진행하는 그런 에세이 전형이 있었는데 에세이 전형이 없어지고 새로 대입된 것이 이제 프리 인터뷰입니다. 보통 이제 질문들을 보면은 사회, 경영, 문화예술 분야에 골고루 문제가 나오고 거시적인 좀 분석력을 볼 수 있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주제를 선택해서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 준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30분 정도 같이 면접관과 인터뷰하는 것이 프리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원자 혼자 들어가면 면접관은 한 2~3명 이 정도 있는 건가요? 네, 면접관은 2명 정도가 배칭될 것이고 그 한 3개 정도 질문 옵션을 줍니다. 그 3개 정도 질문 주면은 그중에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질문을 하나 골라서 그중에 면접이 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프리 인터뷰에서는 지원자들의 어떤
점들을 좀 평가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프리 인터뷰에서는 당일 공개된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순발력이라든지 네. 아니면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 보게 되는데 네. 사실은 이 지금 현대 자동차의 금융 계열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업계에서 하지 않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 도입이 되지 않았나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순발력도 필요할 테고 의사 전달하는 능력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요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네. 평가가 이루어질 텐데 네. 좀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는지 뭐 기출문제나 이런 걸로 저희가 좀 들어볼 수 네, 있을까요? 기출을 좀 저희가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기존 문화의 가치와 행태가 퇴색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전통적인 문화를 살려야 되는지 또는 과학기술 발전으로 문화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지 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얘기해보라는 것도 있었고 네. 핀테크의 미래는 어떠할 것 같나 이런 좀 질문하기도 하였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는 것도 있었고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품도 진정한 예술품으로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었으면서 또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 제품의 소유권 혹시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이런 것들 소위 이제 뭐 이런 좀 거시적인 사고력과 본인만의 논리를 보는 사실 정답보다는 해답을 찾는 과정을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저는 이렇게 질문만 봐도 좀 답변을 어떤 식으로 음. 해야 할지 어려운데 네. 이렇게 그렇죠. 미리 알았는데도 어려운데 그날 당일에 이런 질문을 보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할지 좀 멘붕이 올 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답변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이게 뭐 삼성그룹 면접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런 되게 어려운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입사와 포부, 뭐 지원 동기, 장단점 이런 거 물어보면 대략적으로 가늠이 됐으나 요즘에는 취업의 이제 전략 자체도 고도화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컨텐츠를 잘 구성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로는 이제 차별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또한 되게 고도화가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우리 의견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피력하는 것들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면접 준비를 도와주다 보면은 이런 좀 구조적인 사고력 또는 논리적인 사고력을 어떻게 하면 배양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학생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토론 문화가 많이 없다 보니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고 일단 먼저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좀 쉬운 예시로 두 아나운서님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긴장되네요. 아,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냥 자유롭게 혹시 팀플 해보셨죠? 네, 팀플 네, 해봤죠. 팀플 네. 해보셨잖아요. 그때 만약 갈등이 생겼다. 음. 그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뭐 팀원하고 팀장이었는데 팀원하고 갈등 때문에 뭔가 잘 안 됐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뭐 공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소통이 있을 테고요. 네, 그렇죠. 또 탈락, 뭐가 있을까요? 탈락입니다. 바로 탈락인가요? 네, 탈락입니다. 그 아니면 음. 뭐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좀 정말 솔직하게 네. 이게 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네. 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은 좋네요. 그냥 좀 참여를 하는 친구들 쪽으로만 방향을 잡아가는 게 네. 좋을 것 같다라고 답변하는 거 어떤가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사실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어쨌든 갈등을 해결해 나갈 때는 공감만 있어도 안 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성적인 네. 사고만 있어도 둘 다 이제 같이 섞으면 되게 좋은 답변이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뭔가 말씀하실 때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저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경청해주고 일단은 갈등이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위로를 많이 해줬습니다. 네. 어떤가요, 답변? 좀 어색하죠, 네. 맞죠? 네. 그렇다고 너무 갈등을 뭔가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보니까 그 부분은 그 친구가 잘못했고 내가 이 부분 잘못했기 때문에 서로 화해하자라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그 결과적으로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액션에 대해서는 항상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근거를 항상 두 가지 정도를 명확하게 지금 제시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논리적 사고력 또는 말하기의 구조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소위 여기서 이제 베스트 앤서라고 한다면 선제적으로는 그 친구가 마음이 상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에 먼저 제가 집중을 했다. 하지만 듣고 나서 보니 장기적으로는 이 비전을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서로 핀트가 안 맞았는지 또는 어떤 부분을 서로 협의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조율하면서 갈등 해결했다. 뭐 이렇게 된다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구조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네. 맞죠? 그다음 학생들하고 저희가 이제 많이 연습하다 보면은 이 말의 프레임워크 자체가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
만약에 발표를 해보라고 했다면 보통은 서론하고 본론, 결론 정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요즘에는 서론에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본론에 무슨 얘기할 것인지, 결론에 어떻게 닫을지는 다 얘기를 해줘요. 네. 근데 잘 못하는 친구들과 잘하는 친구들의 합격 그 기준을 보면은 일단은 잘 못하는 친구들은 본론에 하나 정도 주제밖에 없어요. 서론에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잘하는 친구들, 소위 PT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친구들은 본론이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효과가 이렇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본론에서는 단기적인 안은 이렇고 이안은 이렇고 중장기적으로 사안까지 고민해야 된다. 그때 외부적인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고 내부적인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이때 기대 효과는 어떻게 나눠질 수 있겠다.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프리 인터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지 전략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일단 말하기의 구조화를 그렇죠. 좀 하는 연습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근거가 항상 좀 한두 개 정도는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면접 전형은 직무별 면접인 과제 수행 관찰 또는 직무 면접 SE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종합 면접에서 작년부터 바뀐 전형입니다. 자, 먼저 기획관리 직무 지원자가 진행하게 될 과제 수행 관찰 면접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과제 수행 관찰은 기획 관리라고 해서 뭐 기획팀을 뽑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시면은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경영 지원, 인사, 총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직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과제 수행 관찰은 일단은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총 이제 한 3시간 정도를 진행하게 되고 보통 처음 들어가시면 이제 50분 정도 개별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 과제에 대해서 본인이 의견을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제를 선택한 학생들과 같이 만나서 또 50분 정도 토론할 시간을 줍니다. 그 토론할 때는 최종안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 PPT를 진행해서 서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발표를 한 다음에 Q&A를 갖는 시간으로 네.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토론과 PT가 둘 다 합쳐져 있는 형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뭔가 이게 면접관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관찰을 받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도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이런 PT 면접, 토론 면접 과정에서는 고득점을 얻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50분 동안 어쨌든 혼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구조적인 이제 사고력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50분을 거진 허비할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50분을 허비했다고 하더라도 토론 면접에서 잘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 먼저 토론 면접과 그다음에 PT 면접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내 의견을 피력하는 것보다는 일단 설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득. 그래서 같이 있는 구성원들끼리 최고의 설득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아주 괜찮은 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설득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이성적인 접근과 감성적인 접근 그리고 인성적인 접근입니다. 이성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토론 면접에 만약 비추어 보자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명확하게 내 논리를 만드는 것이 이성적인 접근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내 의견들을 구조화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감성적인 접근. 이것은 소위 나 혼자 의견을 피력하는 장소가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을 하는 그런 것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관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 두 번째 감성적인 접근. 인성적인 접근 혹시 뭘까요? 글쎄요. 인성적인 좀 접근은-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왜냐하면 부분일까요? 다 같이 말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틀린 답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맞죠? 그럴 경우에는 소위 예스앤법 화법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뭔지 잘 아시죠? 맞죠? 나하고 의견이 대치된다고 하더라도 먼저 그 부분의 의견을 동감한다. 하지만 내 의견은 좀 이런 것 같다라고 yes 이제 and 얘기해 주는 but. 거죠. 아. 네, 예스앤법 화법. 예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알았네요. 네, 그게 이제 소위 인성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건데 네. 소위 이제 내 에티켓을 보여주고 내 매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말은 다 해야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맞죠? 네. 그러게요. 네. 일단은 이 토론 면접 과정의 목표는 설득이고 네. 여기에 또 설득을 할 때 이성적인 거, 감성적인 거, 인성적인 거를 좀 고려해서 제일 효과적인 답이랄까요? 괜찮은 답을 그렇죠. 해야 되는 게 이제 목표가 될 네. 텐데 자, 토론 면접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PT 면접은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PT 면접 또한 2가지 정도 말씀드려 볼게요. 네. PT 면접은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구조화된 사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PT 면접에서는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구조적 사고란 PT 면접에선 피라미드다.
피라미드.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한다면 일단 4차 산업혁명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답변을 만약 해봐야 된다고 보세요. 네.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맨 위에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럼 그것을 구성하는 문제점이 뭔지 하위 요소들을 2개 정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도입됐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빅데이터를 잘못 활용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럼 지금 세모가 이제 그려지는 것이죠. 그럼 AI에 대한 대안을 또 2개 정도 마련하시고 빅데이터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2개 정도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소위 하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양한 뷰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제 구조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2개를 잘 나눌 것인가. 소위 이제 계속 쪼개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쪼개는가를 보는 것이 이제 전략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사고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잠깐 제가 이제 갈등 해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갈등 해결하려면 공감도 해야 되고 이성적인 접근도 해야 된다. 또는 이 친구의 내면이 다치지 않게끔 내면의 사고도 해야 되고 외부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갈등이 뭔지도 봐야 된다. 또는 창조적인 사고도 해야 되고 이제 이성적인 사고도 해야 되고 또는 단기적으로는 먼저 풀어줘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갈등을 이해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논리가 들어가 있는 게 전략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나눌 때는 논리력과 창조력 또는 이성적 접근과 감성적 접근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피라미드가 나무가 뻗듯이 이제 여러 갈래로 뻗어질 것인데요. 그게 이제 로직 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논리의 나무라고 해서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PT 면접할 때 전혀 이제 논리력에 대해서는 크게 부족한 점이 없을 것입니다. PT 면접이나 아까 말했던 이런 토론 면접이나 이성적 접근이나 이런 논리적 접근이 좀 같이 감성적이랑 분배가 네, 돼서 그렇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프트 엔지니어 직무의 경우에는 또 직무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걸 좀 묻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직무 면접이라고 말은 돼 있긴 한데 사실 그 코딩 테스트를 먼저 거치고 오거든요. 그래서 소위 진짜 이제 엔지니어 업무를 얼마나 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을 많이 마쳤고 그 부분보다는 일단 과거 경험 구조화라든지 또는 어떤 핵심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는지 그때 어떤 것들 느꼈고 성과는 어떤 것들 달성했는지를 좀 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기출도 보니까 마케팅이라든지 전략, 경영 지원과 같은 좀 거시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한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이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들은 보통 현업에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과연 현대카드 담당자라면, 현대커머셜의 담당자라면 어떤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을까를 먼저 선제적으로 이해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기출을 한번 저희가 알아보면은 실제로 이제 정부의 규제가 드론의 개발을 지금 느리게 하는데 과연 규제와 개발 중에 어떤 것이 더 먼저인가? 이런 조금 질문을 하기도 했고 자율자동차 도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나 아니면은 좀 규제부터 먼저 해야 되나 두 번째 세 번째로는 3D 프린터가 도입되면 발전한 산업도 있고 이제 소위 잘 안 좋아질 산업도 있을 것인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예술 활동과 AI의 예술 활동이 뭐가 다른가 똑같은 예술 작품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네. 이게 또 아까 현대차 저희가 금융 계열이다 보니까 금융과 관련해서 이런 이슈를 다루는 문제도 나오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이 금융사 자체이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당연한 그 지식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현대카드의 지금 정태영 회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이 디지털화예요. 금융이라는 얘기 별로 안 하고 계속 이제 디지털을 강조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소위 이 디지털을 활용해서 엔지니어로서 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을 연계해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수익원이 발견될 수 있는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직무 면접을 할 때 좀 고득점을 얻으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기출을 저희가 좀 보니까 코딩 테스트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코딩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풀어갔는지에 대해서 묻기도 하니까 네. 그 부분은 꼭 이제 염두에서 가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분석 경험 등 과거 경험 구조화를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공대생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과거 경험 구조화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해봤던 경험이 있으면 말해봐라.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답변을 만든다면은 보통의 목표들은 되게 추상적이고 어려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토익을 몇 점 맞는 게 목표였다. 또는 이제 외국인 친구 몇 명 사귀는 게 목표였다. 또는 뭐 대회에 나가서 2등 안에 드는 게 목표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어렵긴 하지만 어렵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항상 목표 얘기가 나오면 과감하고 측정 가능한 높은 수준의 목표라는 것을 꼭 강조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쉽게 달성할 수 없다는 것들을 단서들을 계속 제공해줘야 돼요. 네. 소위 이 목표는 정말 어려웠고 나 또한 어려운 목표를 지금 향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꼭 얘기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목표가 항상 구체적이고 직관적이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데 네. 협력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요. 협력. 그다음에 왜냐하면 소위 이제 엔지니어분들은 뭔가 이제 혼자 하는 프로젝트도 꽤 많기 때문에 이 협력에 관한 것도 많이 물어본단 말이죠. 그 협력은 여러분들이 이제 팀워크를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수평적인 협력이 거진 다예요. 그 안에 프리라이더도 생기고 뭔가 끌고 가는 사람도 생길 텐데 네. 근데 협력은 회사 내에서 협력은 좀 수직적입니다. 항상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주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협력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는 누가 빠지면은 나오게끔 하고 이런 것들 아니에요.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 같은 사람이 한 방향을 볼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팀장이건 팀원이건 간에 한 방향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 딱딱해질 수 있으니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네. 그럼 뭐 아까 좀 적극적인 것도 피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적극적인 건 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나요? 그렇죠. 적극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만약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열심히 했다라는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네네. 밤새고 뭐 한번 코피 돌리고 열심히 했다라는 것만 강조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적극성이란 것도 평가 기준에 의거하면은 다양한 기준들이 세분화돼 있어요. 근데 하나 먼저 말씀드릴 건 자원관리 역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원 관리요. 네, 자원관리. 자원에는 어떤 세 거죠?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인적 자원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간적 자원이 있을 것이고 아, 마지막으로 어제 했던 인물 금이 네, 이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 물적 자원이 있겠죠. 그래서 적극성이라고 한다면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스마트하게 열심히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자원이 있고 내가 활용 가능한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본 다음에 항상 그 시간의 제약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시간의 제약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한 세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이 스마트하게 뭔가를 하나를 이뤄가고자 끊임없이 도전했다. 이런 게 이제 적극성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또 뭐 뭔가를 계획하고 이런 부분도 물어볼 텐데 요거에 대한 기준도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계획을 왜 물어보냐면 보통은 회사에서 핵심 인재들 또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해요. 보통은 일주일짜리 플랜도 있지만 한 2년, 3년 넘는 장기 프로젝트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대표이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년하고 한 3일 됐어요. 근데 김 대리 지금 어디까지 했나 물어보면은 그 일 잘하는 사람들은 소위 고성과자들은 지금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 그리고 일별 계획과 주별 계획 그리고 월별 계획인데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라고 이제 되게 세분화돼서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획을 할 땐 항상 최소 단기적 계획과 중장기적 계획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분화돼서 일주 계획은 어떻게 되고 그것들이 4번 모이면 월별 계획이 될 것이고 월별 계획이 12번 모이면은 연별 계획이 되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미시적 사고와 거시적 사고를 연결해가지고 내가 시간 관리 어떻게 쪼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이 계획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준법 정신에 관해서도 기업에서 항상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준법 정신은 특히나 이 금융 계열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일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핵심 역량 갖고 있어도 여기서 이제 탈락하게 되면은 패스 페일에서 바로 페일 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준법 정신에 대해서 탈락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법이나 규칙, 규정 준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경우 또는 개인적인 이익 또는 손해 때문에 규칙 규정을 어기는 경우 또는 공익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사익성을 중요시하는 경우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컨닝을 해봤냐 네. 또는 이제 불법을 저지른 경험이 있냐 또는 이제 횡단보도를 걷는 경험이 있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거기선 철칙을 좀 고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FM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다른 쌤들도 강조하는 게 정직이나 준법 정신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좀 강경한 모습,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 이 부분을 좀 어필하고 하셔서 이 부분은 항상 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그렇죠.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너무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네. 또 어떻게 보면 좀 고집이 세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게 면접관들도 사실 물어보면서 좀 웃길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제 묻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게 면접관의 이제 평가표를 만들다 보면은 윤리성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을 채용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리성에 대한 느낌이 나면은 그냥 밀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평가표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네. 아니면 네. 뭐 선배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네. 이런 거를 봤다. 네.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되나요? 그 저번에 이제 저희가 왜 떨어졌나 나왔던 학생 아, 중에 한대화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시험 기간에 맞아 시험 기간에 네. 컨닝을 해서 맞아요. 반칼로 잘랐죠, 맞죠? 네, 네. 잘랐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그 친구한테 훈계하듯이 이렇게 네, 하면 안 네, 된다라고 네.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선배가 만약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선배님 제가 이제 저한테 도움 주시려고 했던 부분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거절은 하되 거절을 하고 나서 그 사람하고의 인간관계 또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네. 음. 말씀하신 이성과 감성을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분이 좋네요. 자, 합격 다시 합격 추가 합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최종 관문인 임원 면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면접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임원 면접은 썸머 인턴십의 경우에는 정직원 전환형이기 때문에 네. 그 인턴 면접 인턴하면서 다 평가가 될 거기 때문에 임원 면접 따로 없어요. 하지만 어. 이번에 준비해야 될 하반기 채용 같은 경우는 정직원으로 바로 채용하기 때문에 임원 면접이 꼭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임원 면접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필수고 정직원으로 채용되기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니까 정말 중요하고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텐데 임원 면접이라고 하면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좀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고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가 필요한지 고득점 전략을 속 시원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렇죠. 임원 면접은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임원들은 평가표를 갖다 주면 좀 싫어하시기도 하고 네. 사실은 뭔가 이제 정답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금융권, 특히나 이제 채용에 대한 이슈가 여러 가지 많았던 금융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평가 기준이 명확해지고 근거를 남겨야 되는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임원 면접 또한 이제 구조화된 형태로 진행될 확률이 좀 큽니다. 그래서 네.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저희 잡정보센터의 방식들을 방송 잘 활용해서 이런 평가 기준들을 명확하게 좀 숙지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5점 만점의 답변을 만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임원 면접은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현대 그 이제 자동차의 금융 계열사에 대해서는 한 가지 키워드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인데 디지털 인류학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디지털 디지털. 인류학.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인간이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빼놓고는 살 수가 없죠. 저희 또한 지금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항상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디지털이 녹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디지털하고 상호작용하고 있고 또 기술적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기술이 인간과 어떻게 하면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 이제 소셜 리스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소위 디지털은 오프라인에 있을까요? 온라인에 있을까요? 만약 질문 드려본다면? 온라인이 있겠죠. 그렇죠. 온라인에 대부분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내가 팀워크를 했고 또는 오프라인에서 이런 이제 뭐 히말라야 산을 올랐다던가 그런 에피소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온라인에서 공동으로 뭔가 SNS를 활용해 가지고 가치를 창조해 봤던 경험 또는 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인류학적으로 디지털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꼭 뒷받침하는 경험으로 쓸 수가 있겠죠. 네. 네. 근데 이게 뭐 금융 계열사라고 금융적인 지식이나 금융적인 경험만 무조건 어필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일상적인 부분을 네. 어필하는 게 좋은 건지 혹시 뭐 네. 다른 부분을 어필해서 합격한 사례가 좀 있나요? 그렇죠. 이제 금융 계열사긴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이 이제 어디 쓰이는지 보면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현대카드는 우리가 결제할 때 쓰는 수단이죠. 네. 결제를 어디다 하냐면 저희가 의식주에 대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카드사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이해하는 영역이 가장 중요해요. 네. 알겠죠? 그래서 소위 일상에서 디테일을 찾는 영역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셔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 저희 합격자 중에는 파리바게뜨에서 그냥 그 정규직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로 하다가 그 사례를 중점적으로 썼어요. 네.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떤 손님들이 왔고 좀 아르바이트 오래 했더라고요. 1년 반 정도 했는데 네네. 1년 반 정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의 트렌드가 어떠하고 어떤 방들을 주로 찾고 SNS를 통해서 이 방이
강조가 되면은 이 빵의 매출이 얼마만큼 늘더라. 그래서 그때 본인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이런 쪽으로 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썼는데 합격을 최종적으로 했고 임원 면접에서 충분한 그 좋은 사례로 남았단 말이죠. 또 현대카드 입사한 분들 중에는 정육점 하다가 정육점을 하시다가 정육점을 접으시고 소위 현대카드로 경력직에 입사하신 분도 있으세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정태용 회장님도 계속 이제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금융에 대해서 특화는 됐지만 금융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인재가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인재를 채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래던 간에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것 중에 일상에서 디테일을 찾았던 인재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를 작성할 때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이 지원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왜 떨어졌나에 나오는 취준생 여러분들만 봐도 이 부분을 정말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지원 동기는 일단은 이 항목은 명확하게 뭔가 평가 기준이 있는 회사도 있고 소위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산업군 적합도가 한 30% 정도, 그다음에 직무 적합도가 70%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거진 패스올 페일로 우리 회사 소위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줬거나 읽는 사람에게 우리 회사의 핏이 맞다는 인상을 줬다면 합격할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 맞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 왜 현대 계열사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지, 왜 이 금융사인지. 근데 거기서 이제 소위 재무적인 느낌 또는 이제 이런 그 금융에 대한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금융이라는 걸 통해서 이 회사는 우리의 의식주를 다루고 있고 또 디지털화를 섞어서 더 많은 것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험으로 엮고자 한다. 그래서 사실 문화 마케팅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이라는 키워드에 넘어서 이 금융에 더해서 이 회사가 어떠한 것들을 컨셉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지를 산업군 적합도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무 적합도는 명확하게 이제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디테일을 찾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프로젝트를 했거나 공모전 했거나 이런 것들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어떤 액션을 했고 어떤 옵션이 있었는데 어떤 결과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현대카드에 왜 지원했을 때 어떠한 기여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피해야 할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네네. 저희가 많이 이제 잡정보센터를 아마 안 보신 분이겠죠. 안 보신 분들은 이제 이 회사가 소위 뭐 금융사 중에 1위라서 또는 기업 문화가 좋아서 또는 이제 그 다양한 조직 문화가 발전하고 있어서 이런 단어들을 쓴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쓰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나에 대한 얘기를 써야 되는데 회사가 이제 당연히 이제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내 뷰는 나에 대해서 있어야 돼요. 회사에 대해서 있으면 안 되고. 아시겠죠? 네. 본인 내부한테 그쵸. 좀 더 비유가 있어야 내가 된다.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회사에 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회사가 너네 이러니 내가 지금 지원한다는 느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많은 분들이 네. 잘 아직도 모르고 계시네요. 네. 자, 지원 동기 평가 기준까지 임원 면접까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지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을 많은 분들이 준비하면서 조금 이전만큼은 유의했으면 한다 하는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현대자동차 금융계열이 내사가 이름도 좀 비슷한 것 같고 하는 일도 좀 비슷하다 보니까 내 회사가 뭘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지원하면서도 합격해도 잘 모르는 경우 많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언급해드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드 쓰실 때 하는 것들. 근데 현대캐피탈은 자동차 할부 금융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로 국내 할부 금융 업계 중에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현대라이프는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그래서 생명보험회사를 5년 전에 인수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보험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올해는 이제 인턴 모집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커머셜 같은 경우는 기업금융회사입니다. 기업금융. 그래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죠. 비즈니스적으로 내사가 연계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어쨌든 각사가 명확한 업무 그 인더스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회사는 과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또 현안은 무엇인지를 좀 거시적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취준이에 이어서 오늘까지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호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박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입니다.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급여 몇 달 밀리는 게 어때서 그래? 주휴수당? 난 옛날에 그런 거 안 받고 일했는데 난 그런 거 몰라. 일 못하면 돈 안 주고 자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금 안 줘도 돼. 이렇게 임금을 고의적으로 안 주고 버티는 사장님들, 이건 웹툰의 가상 스토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고의적 임금 체불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가 신뢰받는 임금 체불 없는 사회, 모두가 바라는 내일입니다. 체불 말고 지불! 슬플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불편할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힘들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존중할 때 행복이 더해집니다. 오늘도 행복해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초배 시작 접경고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속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동네 오늘은 과연 어떤 일자리가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취업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의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채용 정보 준비해 주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강원 산림치유협동조합입니다. 춘천시 동면 장항리에 소재하고 있는 임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행정회계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은 관계없고 파워포인트, 엑셀, 한글 문서 등 원활하게 활용 가능하신 분을 우대하며 주 5일 근무이고 월급은 16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팩스 또는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삼원 주식회사입니다. 강릉시 교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 격리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경력은 1년 이상, 학력은 관계없고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를 우대하며 직무는 아파트 회계 및 사무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월급은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이고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팩스 또는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격리사무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주의 서은혜 주무관님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충청도에는 어떤 소식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의료법인 노은의료재단입니다.
충북 진천군 문백면에 소재한 의료진으로 현재 방사선사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고요. 현재 신입사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월 180에서 200만 원으로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요, 8월 30일까지입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신입 방사선사 1명을 고민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개해 드릴 건데요. 다음 주 목요일인 8월 2일 근로기준법을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을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은요.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강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현아 컨설턴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취업포털 커리어 김현아입니다. 네. 이게 대본에는 뭐 현아쌤 오랜만에 뵙는다고 되는데 저희는 처음 보는 분이라서 그동안은 쭉 안 나오시다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중간에는 제가 학생들 좀 취업 준비 도와주느라고 조금 바빠서 잠시 쉬었습니다. 네, 이제는 좀 바쁜 게 다 지나고. 네, 조금 잠깐 수구로 들었는데 아마 하반기 시작하면 다시 바빠지지 않을까 그럼 다시 싶습니다. 또 못 보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한 번 뵙고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요, 자주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 왼쪽에도 새로운 얼굴이 또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2부의 도우미 박하윤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하윤 캐스터는 제가 오가면서 잠깐 인사만 했고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방송에서 또 처음 뵙게 됐는데 오늘 또 많은 취재생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떤 소감이고 좀 어떤 각오로 임하겠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프로그램 항상 즐겨보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네, 항상 이 자리를 탐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인가요? 대답을 안 해주시네. 언제 보셨죠? 제가 분장을 받으면서 항상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기대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현아쌤 오늘 소개해 주실 히든 챔피언 기업은 어디인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국내 팹리스의 선도주자인 텔레칩스입니다. 네, 또 하나도 모르는 기업들이 나왔는데 팹리스가 어떤 분야인지도 감이 안 오고 좀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인가요? 네, 텔레칩스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와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팹리스는 반도체 생산 공장 없이 설계와 개발만을 전문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국의 퀄컴과 엔비디아 등의 세계적인 반도체 팹리스로 꼽힙니다. 텔레칩스는 국내에서 성장세를 일궈나가고 있는 몇 안 되는 팹리스 업체 중 하나로 많은 국내 팹리스 업체가 신규 성장 동력 발굴에 실패해 매출 정체 혹은 마이너스 성장하는 동안 텔레칩스는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꾸준히 매출을 높여나가는 기업입니다. 네. 좀 생소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팹리스란 반도체 생산 공장 없이 설계와 개발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로 어떤 주력 제품들이 존재하고 있나요? 네, 텔레칩스는 설립 초반에 MP3 플레이어와 모바일 반도체 칩을 중심으로 성장했고 그 이후에는 카 오디오용 반도체 개발로 확장해 나가는데요. 자동차 부품의 전장화로 차량용 칩 수요가 증가하자 사업 구조를 차량용 칩 개발로 전반 수정합니다.
현재는 주력 제품은 차량용 AP인데요. 이 제품은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속하는 AVN에 탑재되어 각종 음악과 영상 재생, 내비게이션 프로세싱, 스마트폰 연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또한 최근 차량용 반도체 사업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뿐만 아니라 클러스터, 스마트 안테나, HUD 등 차량 내 새로운 응용 시장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현아 쌤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국내 이 팹리스 업체가 신규 성장 동력 발굴에 실패해서 매출이 정체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이 텔레칩스는 꾸준하게 매출을 높여가고 있어서 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좀 특화된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차별화된 기술력인데요. 텔레칩스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텔레칩스의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보안 레벨과 저전력 특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객이 인포테인먼트 제품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칩셋, 개발 환경, 하드웨어 설계 레퍼런스 및 핵심 기술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해외 경쟁사 대비 높은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 성장력과 경쟁력까지 탄탄하게 갖춘 기업이다 보니 고객사도 그만큼 탄탄할 것 같은데 어떤 고객사들을 두고 있나요? 네, 텔레칩스는 국내 완성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의 유일한 국내 중소반도체 협력 업체입니다. 국산화율 0%였던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장에 진출해 현재는 현대 기아차 차량용 오디오 플랫폼 탑재되는 AP 가운데 텔레칩스 점유율은 80% 이상입니다. 네, 또 현대자동차 반가운 기업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저희가 그러게요. 다루고 있는데 네. 자, 국내 자동차 중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현대 기아차에서 8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이 텔레칩스의 존재감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죠. 텔레칩스는 2015년부터 현대 기아차에 AVN용 AP 칩을 공급하면서 급성장했는데요. 네. 현대 기아차를 고객사로 확보한 데 이어 중국, 일본 등 글로벌 전장 업체와 관계를 맺으면서 본격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GM, 폭스바겐, 르노, 닛산, 혼다, 지리차 등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의 다수 모델에도 텔레칩스 제품이 탑재되고 있는데요. 2017년 말 기준으로 누적 매출의 80%가량이 자동차 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현대기아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오디오용 반도체의 대부분을 텔레칩스가 공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현대모비스는 물론 LG전자까지 텔레칩스가 설계한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오디오 대부분을 공급한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매출액 또한 기대가 정말 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텔레칩스의 매출액은 2017년 기준으로 1,226억이고요. 단기 순이익은 15억입니다. 네. 제가 돈 얘기를 물을 때 항상 미소를 띠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매출액이 또 상당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그렇다면 텔레칩스의 영향력이랄까요? 이런 걸 또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대형 고급차부터 중소형 차량까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핵심 부품인 AVN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텔레칩스는 최근에 해외 매출처 다변화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와 중국 메이저 AVN 업체로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미국 법인 설립에 이어 독일의 유럽 법인을 추진하는 등의 매출처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상품군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도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텔레칩스는 디지털 클러스터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텔레매틱스, 스마트 안테나 등에 대한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에도 이 텔레칩스의 영향력이 대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만큼의 결과물에 있기까지 기업이 걸어온 발자취가 궁금해집니다. 네. 이 부분은 박하유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텔레칩스는요, 1999년에 설립돼서 2000년에 해외 유명 규격 인증 획득 지원 기업에 선정되었고요. 발신자 정보 표시 칩 제품 수출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중국 심천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요. 2014년에는 일본 사무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 글로벌 전문 후보 기업에 선정이 되고요. 싱가포르 사무소를 설립합니다.
2016년에는 종속 회사인 텔레칩스 USA와 주 TSD 반도체를 설립하고요. 2007년에는 벤처 1,000억 기업에 수상합니다. 앞으로도 국내 펠립스로서 영향력이 기대되는 텔레칩스의 연혁이었습니다. 네. 자, 박하영 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향력이 더 기대되는 텔레칩스를 저희가 연혁을 통해 또 확인을 해봤는데, 자, 이제 이 텔레칩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 부분을 알아볼 텐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텔레칩스는 임직원 단체 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상해,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임직원의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한 든든한 아침을 위해 사내 카페에서 샌드위치, 김밥, 음료 등 조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직원 편의를 위한 카페 및 라운지를 운영하면서 전신 마사지 이용 및 간이 운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요. 휴식을 통한 재충전을 적극 지원하는 자유로운 휴가 사용과 장기 근속 휴가 및 휴가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입사자 부서 적응을 위한 멘토링 제도, 부서 순회 교육 실시, 호프데이, 외부 초청 강사의 강연, 창립 기념일 행사, MT 등 주기적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즐거운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쭉 들어보니까 이 든든한 아침을 제공해 주는 게 여기에 아까 체크를 하고 있었군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나 부럽습니다. 근데 원래 이 질문을 하고 복지를 물어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복지를 먼저 하고 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2017년 기준으로 신입 입사자 평균 연봉은 3,500만 원입니다. 임직원 수는 272명입니다. 네, 저희가 취업인 뉴스에서도 들었지만 취준생 여러분들이 알기 힘들고 정보를 구하기 힘든 게 하나가 연봉이었는데 이렇게 바로 속 시원하게 제공을 또 해주시니까 저까지 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자, 연봉은 3,500만 원으로 또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복지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더 이게 어떤 기업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박하윤 캐스터가 채용 전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용 전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채용은 신입직 채용이 2분야이고요. 경력직 채용은 11개 분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송파구에서 근무하고 마감일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먼저 신입 분야입니다. SOC 설계 부문과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인데요. SOC 설계 부분의 자격으로는 공학계열 학사 이상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이고요. ARM 기반의 SOC 설계, 비디오 앤 그래픽 디스플레이 관련 업무, 영상 처리, 그래픽 처리 경험자, 베리로그, VHDL 프로그래밍 기술입니다. 또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의 지원 자격으로는 공학계열 학사 이상 졸업 및 졸업 예정자인데요. C 혹은 C++ 언어 중급 이상, 엔비디드 시스템 개발 경험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부문 모두 영어 가능자를 우대한다는 겁니다. 경력 채용에는 SOC 설계, 리눅스 시스템 개발, RTOS 시스템 개발, 오디오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 시큐리티 솔루션 개발, 솔루션 기획, 또 C 사업부 세일, C 사업부 FA, 그리고 오토매티브 사업부 FA, 그리고 사업 상품 기획, 전산관리 부문입니다. 개발 직구는 최대 3지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력서의 지원 분야를 포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각 채용 부분마다 필수 자격 요건과 우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채용 정보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원 방법은 채용 포털에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영어가 많아서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안 읽어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감사드리고 이번에는 현아 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텔레칩스의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채용 검진, 최종 합격 순입니다. 네, 채용 절차는 좀 비교적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채용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7월 31일까지 얼마 기간이 안 남아서 오늘 방송을 보고 지원하실 분들이라면 조금 더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입직 2개 분야, 경력직 11개 분야를 모집하고 있고 서울 송파에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채용 절차까지 알아봤는데 현아쌤이 오늘의 기업 텔레칩스를 추천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보통 대기업에 입사하면 전체 일부만 관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텔레칩스에서 선행 기술 기획, 개발, 고객사 영업, 서비스까지 모든 분야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 지혜를 배울 수 있으며 그만큼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텔레칩스의 연봉은 국내 동종업계 대비 최고 수준이며 직원들과의 이익을 공유하는 PS 제도를 통해 매년 초과 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또한 본사 소재지가 서울 잠실에 있다는 것도 신규 취업 준비생 혹은 잠재 이직자에게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텔레칩스는 주요 고객사 대부분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반도체 인재로 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박하윤 캐스터한테도 마지막 단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윤 캐스터가 취준생이라면 아니면 주변에 취준생이 있는 친구들에게 이 텔레칩스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단연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고민할 시간에 아예 지원을 하고 이제 뽑히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도 생각하고요. 또 동종 업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무리 힘들어도 돈을 받고 나면 싹 가시더라고요. 바로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박하윤 캐스터가 굉장히 또 귀에 쏙 들리는 말을 한 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정말 복지면 복지, 연봉이면 연봉 모두 다 훌륭하고 또 무엇보다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텔레칩스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현아 컨설턴트 그리고 박하윤 캐스터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또 기분 좋은 불금이 찾아옵니다. 네. 금요일 저희가 또 금요 스페셜을 준비해봤는데요. 저희가 저번 주부터 새롭게 마련한 코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에 바쁜 그대들을 위해 떠먹여주는 상식 토크 잡 소리꾼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잡 소리꾼도 준비되어 있고요.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